속보가 들어왔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종전 1.5%에서 1.75%가 됐는데 약 15년 만에 2달 연속 인상이고요. 역시 5%에 근접한 물가, 또 미국의 가파른 통화 긴축 흐름 이런 것들을 주로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그 총재의 브리핑은 잠시 후에 진행이 되니까요. 속보 들어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님 오셨는데 최근 미술계에는 대작들의 시장에 좀 쏟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의 부동산 재벌 부부 일단 여기서 부러웠는데 그 다음에 또 부러웠어요. 현대미술 작품 65점을 경매에 내놨는데 65점 가지고 1조 원이 넘고 1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미술 시장에 3D 법칙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 화제를 일으킨 요 미국의 부동산 재벌 부부 총 판매에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네, 이 부동산 재벌 부부가 내놓은 작품이 총 65점인데요. 2차례 경매를 진행했고 2차례 경매 진행한 수익금이 총액이 약 1조 1,725억 원이라고 합니다. 65점에 1조가 넘는 금액이 수익이 된 거죠. 내놓은 작품들은 정말 유명한 작업들이 많았는데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마크 로스코라든지 하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좀 알만한 예술가들의 숨겨져 있던 작품들이 이번 경매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언급하신 세 분 중에 두 번째까지는 알겠어요. 네. 세 번째에 막히네요. 마크 로스코에서 막혔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 재벌 부부 돈 많다 알겠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까? 우선 남편인 해리 매클로라는 분이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인데요. 2007년 당시에 이제 포브스 잡지가 뽑은 가장 부유한 미국인 중에 239위를 차지했었다라고 해요. 당시 순자산이 2조 9천억 원대였다고 하고요. 순자산이 약 3조 원이라고요? 네. 야, 네. 그리고 아내인 린다 매클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명예이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미술 작품 수집에 매우 열성적인 활동을 보였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에 이들 부부가 50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혼을 결심하면서 재산 분할을 시작했는데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정이 쉽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와. 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 이상이 미술품에 들어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각각 추산했던 미술품 가치 평가액이 그 차이가 1천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컸던 거죠, 의견 차이가. 네. 그래서 뉴욕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 절차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두 사람 다 80대 고령이고 공동 소유한 미술 작품 65점 그냥 경매에 팔아서 수익금 나눠 가지라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렇게 작품이 팔리게 된 겁니다. 사실 배경은 좀 슬픈 얘기네요. 황혼이혼. 네. 그러니까 이 미술 시장에 대작들이 나온 배경에 미국 부동산 개발업자의 황혼이혼이 있었다. 요거 재밌는데 이 부부가 갈라서기로 하면서 세상에 나온 미술 작품의 총액이 1조 2천억 원. 그러면 미술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 컬렉션에 많았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비싸게 낙찰이 됐던 작업은 자코메티라는 작가의 조각 작품인 코입니다. 작업을 보면 피노키오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긴 코를 가진 얼굴 조각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코메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경제발전소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네. 조각 작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매가 1,000억 원대를 넘긴 유일한 조각가입니다. 이번 작업도 비슷한 금액대에 낙찰이 됐어요. 99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로스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유일하게 잘 모르겠는 화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1일이에요. 네. 네. 그 색깔로 가득 캔버스를 채운 색면 추상화 작업을 주로 선보였던 화가입니다. 이번에 낙찰된 작업은 넘버 7이라는 작업이고 버건디, 네이비 그리고 다크 퍼플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약 610억 원대에 낙찰이 되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앤디 워홀의 자화상 작품이 237억 원대 낙찰되는 등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번 경매가 새로 세운 기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번에 개인 소장품으로 나온 컬렉션 중에서 최고가, 역대 경매 최고가 기록을 세웠는데요.
기업이나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내놓은 컬렉션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을 세웠던 건 록펠러 부부의 컬렉션이었습니다. 8억 3,500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1조 56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록펠러 가문이 내놓았던 컬렉션의 작품 수가 1,500점이었는데 이번 맥클로 부부 컬렉션은 65점입니다. 그리고 이 65점이라는 작업으로 1조 2천억 원이라는 최고가를 찍은 거죠. 그 점에서 미술시장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겼네요. 네. 아, 록펠러 부부를 이기는 부부가 있을 줄이야. 그런데 이 미술 시장에 부동산 재벌의 이혼 때문에 고급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현상을 일컫는 미술 시장에 용어가 있다면서요? 네, 미술 시장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좀 고가의 작업 혹은 뛰어난 명성이나 가치를 가진 작업을 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경매회사라든지 갤러리라든지 미술품을 취급하는 어떤 곳에서든 작품을 일단 가지고 오는 게 제일 큰 이슈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기존에 이미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컬렉터들이 언제 본인들 작품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화두인데 미술시장에서 이 컬렉터들이 본인들의 집 혹은 어딘가에 꽁꽁 숨겨둔 보물 같은 작품들을 내놓는 타이밍을 3D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3D 법칙. 우리가 경제 상황에서는 3D 얘기할 때 힘든 일 하실 때 그런 업종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미술 시장의 3D 어떤 겁니까? 죽음 할 때 데스와 이혼, 디볼스 그리고 빚 뎁트에 머리말을 따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이 3D 법칙에 해당하는 이슈가 발생하면 대작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망, 데스의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죽음의 사례는 주로 유명인들의 케이스가 많은데요. 2008년에 디자이너인 입생 로랑이 사망을 하고서 이듬해 그의 미술품 컬렉션 경매가 파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피카소라든지 마티스 혹은 로마 시대의 조각 작품 같은 뛰어난 작업들 733점이 나왔었고요. 당시 경매에서 총 낙찰된 금액이 한화 약 5,012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생로랑의 배우자였던 피에르 베르제가 이 수익금을 5천억 원 되는 수익금을 자선단체와 의학연구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T.S. 엘리엇? 천재 시인 아니에요? 이분도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네, T.S. 엘리엇도 많은 미술품을 수집했었는데요. 이 T.S. 엘리엇이 사망한 후에 아내인 발레리가 2012년도에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에 남편의 미술품 컬렉션을 경매에 내놔달라.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젊은 시인들, 예술가들 지원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인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시장에 나온 미술품들이 낙찰되면서 좀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수익금이 굉장히 좋은 일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S. 엘리엇 원래 은행원 출신이었는데. 네. 그러면 빚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빚은 주로 기업 단위에서 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사가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불황이 맞았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리먼에서 미술품 수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당장 좀 현금이 급해지면서 회사의 컬렉션을 조금씩 시장에 팔아서 수백억 원대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빚을 갚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조금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라고 해요. 급전 필요할 때 우리 엄마들이 저기 황금 거북이나 돼지 내다 파시는 거랑 비슷하군요. 우리나라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2013년도에 전제국 컬렉션 경매가 열렸었는데요. 이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열린 경매였습니다. 당시 전시 일가의 미술품 605점을 압류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경매를 진행했었는데 대부분 완판이 되었고 총 72억 원대의 낙찰이 이루어졌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수익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었습니다. 이런 3D 법칙 미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시장에 좀 작품이 돌게 되면서 더 많은 작품들이 연달아서 같이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대작이 쏟아져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 작품을 구매하려는 게 기존의 작품을 구매해오던 큰손 컬렉터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 본인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매 출품작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작품을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작급은 아니지만 경매에 나온 작품급은 아니지만 그 정도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작품들이 덩달아서 시장에 같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소유자가 바뀌게 된 작품들이 그동안에는 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대중한테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뭐 매체를 통해서든 혹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전시를 통해서든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이 영향들이 관객들한테까지 퍼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시장에서 주목하는 큰 작품이 하나 나오면 이걸 또 소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수장고에 있던 그림들을 내놓기 시작한다. 큰 시장이 하나 열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 중에서 이건희 컬렉션이 만약에 옥션에 갔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대략 추산이 됩니까? 뭐 모든 컬렉션을 다 추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각각의 추산과 추정가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고 확실하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액을 아마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건희 컬렉션에 등장했던 작품들 보면 국보급 문화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일하고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는 게 많아서 옥션에 나오면 우리가 처음 듣는 금액을 들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제법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 3D 중에 데스하고 관련이 있군요. 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또 상속세 관련한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3D의 법칙,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